오늘 아까 제가 조금 얘기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내일 본 그 심포지엄에 앞서서 그 지금 이제 그 대한민국에서 이제 타비를 주도하는 세대가 이제 점점 이제 1세대에서 2세대로 이제 넘어가시는데 이제 2세대를 끌고 가시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프랙티컬한 측면에서 좀 케이스 디스커션하고 뭐 자기 노하우 얘기하고 그런 시간을 좀 이렇게 마련해 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 세션은 조금 건방지게 CMC 탑이 익스피리언스라고 했는데요. 저희 그 서울성모 그룹이 그동안 한 950명 정도의 탑의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요새는 이제 탑의가 PCI보다 빨리 끝나는 경우도 있고 심플 탑의들이 한 뭐 80% 이상의 케이스를 이제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탑의가 이제 굉장히 쉽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또한 20%에서는 여전히 좀 그 약간 넘사벽 같은 그런 케이스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서로 이렇게 조금 그 이렇게 프랙티컬한 팁 앤 트릭스를 나누는 그런 세션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제 전남대 김주한 선생님하고 아산병원 이상한 선생님이 같이 그 세션을 그 좌장을 맡아주시게 했고요. 제가 이제 첫 번째 연자 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하옥 선생님은 저와 함께 그 오랜 시간 이제 펠로우 하고 대전 성모에 있을 때부터 계속 올라와서 이제 탑이 케이스 같이 시술 하면서 이제 지금은 부천 세종병원에서 거의 그 굉장한 그 무공을 자랑하시는 걸로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많은 시술을 다 잘하지만 오늘은 이제 제가 좀 부탁했던 주제는 사피엔을 어떻게 하면은 좀 쉽고 안전하고 제대로 임플란트 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쉽게 강의해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 시간을 뭐 15분 다 하시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네, 부탁드릴게요. 네, 교수님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 교수님 덕분에 탑의를 계속 하고 있고 전세종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하욱입니다. 제가 제대로 사피엔을 임플란트를 하고 있는지 저도 아직 100% 확신은 없는데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뭐 케이스 위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탑의의 뭐 골은 다들 아시다시피 정확한 사이징과 포지셔닝을 통해서 피부에를 줄이고 페이스메이커를 더 덜 넣고 헤어다이나믹스를 좋게 만들고 또 다른 메이저 카디악 컴플리케이션을 줄이고 그다음에 바스쿨라 컴플리케이션 없이 그다음에 롱텀 매니지먼트를 잘 할 수 있게 이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중에 이제 굉장히 탑의 하나의 큰 허들 중에 하나는 페이스메이커인데요. 페이스메이커는 프리벌룬, 포스트벌룬, 그다음에 컨덕션 딜레이가 원래 있던 분들, 그다음에 RBBB, LBBB 뭐 이런 여러 가지 팩터들에 있어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확률들이 많은데 제가 오늘 소개드릴 사피엔 밸브는 다행히 코어 밸브에 비해서는 임플란트 하이트를 조절할 수가 있고 애뉴러스 깊게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페이스메이커 레이트가 좀 낮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파트너 3 그래도 아직도 6.5%그 페이스메이커를 넣었었고 로우 리스크 에볼루트 트라이얼에서도 약 17% 우리나라보다는 좀 많은 그런 퍼센테이지인 것 같고요. 이것은 모탈리티로도 연결된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사피엔 밸브는 지금 10여 년 지나면서 이제 많은 발전들이 이루어왔고 전체적으로 프로파일도 점점 작아지고 아우터 스커트가 생기면서 피부에를 줄이는 그래서 또 더 하이 임플란트를 할 수 있는 찬스를 더 주는 쪽으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타비와의 임플란테이션 뎁스와 아웃컴을 보면 전체적인 페이스메이커를 넣는 것은 에볼루트에서는 하이, 하이 임플란트를 하면 굉장히 페이스메이커 레이트를 줄인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고 LBBB의 새로운 확률도 줄어들었고 사피엔3는 페이스메이커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뉴올리온스 대 LBBB는 많이 줄인 걸로 보고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나온 연구고 30데이 페이스메이커 임플란테이션이 컨벤셔널은 에볼루트 10.8%, 하이 임플란트는 0%, 그 다음에 사피엔은 컨벤셔널 2.2%, 하이 임플란테이션 2%, 우리나라랑 비슷한 정도 수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럼 하이 임플란트 테크닉을 미국에서 분석을 해봤더니 임플란트 뎁스를 뭐 3mm, 1.5mm 정도 내외로 해서 봤더니 페이스메이커를 각각 13%에서 5%, 뉴올리언스 MBB 12%에서 5%꽤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페이스메이커 컨덕션 관련된 문제는 하이 임플란트가 좋았고 AR에서는 양궁간 차이가 없어서 하이 임플란트가 어느 부분에서는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항상 하이 임플란트가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로우 임플란트가 도움이 되는 경우는 코로널 액세스가 어려운 경우, 또 탑이 밸브 인 밸브를 해야 될 찬스가 있는 경우, 그다음에 사이너스가 작아서 막힐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로우 임플란트가 좀 더 도움이 되겠고, 대신에 페이스메이커, LBBB, 파라밸브럴이 늘어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하이 임플란트는 이걸로 거꾸로 페이스메이커와 LBBB는 다 줄일 수 있지만 밸브 인 밸브의 그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하이 임플란트 했을 때 코로나리 obstruction의 레이트가 올라가니까 각각 이런 상황들을 잘 고려를 해서 임플란트 뎁스를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의 키 슬라이드인데요. 처음에 사피엔 밸브 2015년도 처음 시작할 때는 가운데 센트럴 마커를 이제 커스 베이스라인에 맞추고 시작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그러면 보통 디스탈 쇼트닝이 오기 때문에 한 6대4 정도의 임플란트 뎁스가 되는 것 같고, 베이스라인과 그 센트럴 마커의 하단부를 맞추면 한 7대3 정도 러프하게, 그다음에 고개를 약간 한 반도트 정도 내로 반도트 정도로 띄우면 한 8대2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에 충실하게 맞추고 있고, 익스트림리하게 하이, 그러니까 10대 0 또는 뭐 마이너스 임플란트 뎁스를 가져가야 될 때는 여기 보이는 라디오 루스턴트 마커,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라디오 루스턴트 마커가 있습니다. 한 요 포인트보다 한 개 이상, 한 2개 가까이 떨어져 있는 요 라디오 루스턴트 마커를 기준점으로 삼습니다. 마찬가지고 나중에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밸브 포지셔닝은 뭐 지금 뭐 이것은 하나의 패러그램으로 이제 그려놓은 건데, RBBB가 있거나 뭐 블럭이 있거나 MS 랭스가 짧거나 LVOT 칼시피케이션이 뭐 심하거나 그럴 때는 이제 하이 임플란트를 고려를 하고, 코로너리 오클루전 레이트가 높거나 사이너스 발사바가 내로우하면 컨벤셔널 임플란트 뎁스를 가져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케이스 위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컨벤셔널 7대3 임플란트를 했던 케이스입니다. 환자는 86세 여자 환자분이고 베리 시비어 AS Vmax 5.6이었습니다. 애뉴러스 에어리어가 에드워드에서는 405로 분석했고, 메트로닉은 384, 저희 병원에서는 한 400 정도로 분석을 했습니다. 컨덕션 관련된 EKG에 문제는 없었고, 환자 CT 분석을 보면 밸브 팁에 이렇게 티크닝 된 부분들이 있어서 옛날에 류마티스가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 아래 밸브 하단부로 내려오면 심한 석회화가 있고, 특히나 RCC 밑에 이렇게 칼슘 청크도 하나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하이 임플란트를 좀 하고 싶고, 또 이런 걸 보면 코로너리 오클루전 레이트가 조금 있을 수도 있겠다. 특히나 이제 코로너리 하이트가 라이트 10.5, 랩트 10.4로 굉장히 좀 낮게 측정이 돼 있어서 이런 밸브 팁에 붙어 있는 어떤 물질들이 코로나를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좀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펜 밸브 23mm 사이즈에 에드워드 분석에서는 이렇게 보여줬지만 저희는 조금 더 적게 일단 임플란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발룬을 해서 엔지오를 해서 양쪽으로 코로너리 플로어가 잘 확인되는지를 어느 정도 확인을 했고요. 보시면 그 커스 하단부에 맞춰서 센트럴 마크를 얹어서 밸브를 임플란트를 합니다. 다행히 요 칼슘 메터리얼들 때문에 밸브가 CT에서는 약간 이렇게 중간에 인덴테이션이 생긴 것 같지만 헤모다이나미칼리 그다음에 문제 없이 잘 끝났고, 전체적인 데스를 보면 한 7대3 정도로 잘 임플란트가 됐습니다. 두 번째는 8대2 임플란트를 보시겠습니다. 환자는 83세 남자 환자고 VMAX 4.6 시비어 AS 환자였고요. 그다음에 코로나리 레프트 코로나리 하이트가 9.8로 굉장히 좀 좁았습니다. 밸브 하단부에 칼슘이 굉장히 심했고, 애뉴러스 에어리어는 489 정도로 측정이 됐습니다. 환자는 사피엔 3 울트라 26mm를 이제 한 5% 정도 오버사이징 레이트를 가졌고, 발룬을 해서 코로나리 플로우를 봤더니 레프트 플로우가 잘 안 보여서 프로테션을 시행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커스 하단부에서 도트 하나를 띄워서 밸브를 임플란트를 합니다. 임플란트 하고 나서 보면 다행히 코로너리 플로우는 일부 살짝 보이고 있고, 혹시나 몰라서 카테터를 넣어서 했더니 이제 코로너리 플로우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게 보였고, 분석하면 한 8대2 정도로 잘 임플란트 된 것 같습니다. 딜레이한 시간에 혹시나 코로너리 플로우가 뒤늦게 막힐까봐 다시 확인해서 문제가 없는 걸 확인했고, 사이너스가 일부 좀 좁았던 분이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CT까지 팔로우를 했고, 그 레프트 코로너리 커습은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을, 그 코로너리 오스티움은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실은 여기는 하이 임플란트라고 했지만 저는 보통은 9대1 임플란트를 항상 선호합니다. 84세 뭐 12호 AS 환자고 스타피행 23을 그 임플란트 했고, 보통은 한 도트 정도,
아니면 한도트에서 약간 더 떨어진 정도에서 임플란트를 하면 이렇게 9대1 임플란트가 잘 됩니다. 저는 이게 제가 제일 선호하는 뎁스고요. 한도 이제 29mm 좀 큰 밸브를 할 때는 디스탈 쇼팅이 더 많이 오기 때문에 한도트를 더 넘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9대1 임플란트를 하시는 게 계획을 하신다면 하는 게 좋고 23mm 좀 작은 밸브면은 한도트를 조금 더 띄워서 해도 9대1 정도의 임플란트 뎁스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77세 여자 환자고 하폐업이 있어서 풀모너리 이데마로 오셨던 분이고 AFib에 3베슬이 있었던 환자입니다. 3베슬 PCI를 치료를 아마 했던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한도트에서 약간 떨어진 그 정도 레벨에서 임플란트를 하면 나중에 밸브 임플란트 이후에는 9대1 정도의 좋은 뎁스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대1로 했던 10대 0으로 했던 하이 임플란트 케이스를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케이스고 78세 남자 환자고 CVOAS 마일드 AR을 가지고 있었고 환자는 베이스라인 EKG가 RBBB가 있어서 환자는 굉장히 이제 퍼머넌트 페이스메이커 인서션의 리스크가 높았던 환자였습니다. 밸브 팁에는 심한 칼슘은 없었고 밸브 하단부에는 칼슘이 굉장히 심했고 RCC 하단부에 이렇게 약간 뾰족해 보이는 칼슘이 보여서 요거를 절대 밸브로 건드리고 싶지가 않았던 환자입니다. 코로나 라이트는 17, 레프트가 12, 하이트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이 임플란트를 하기로 했고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엔지오를 잘 보면 여기 보이는 이렇게 하얗게 라디오 루센트 마커가 보이고 요것을 이제 그 커습 제일 베이스 라인에 맞춰서 임플란트를 이제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하면 요 베이스에 맞춰서 임플란트를 하고 저는 주로 임플란트를 할 때 굉장히 손에 느껴지는 저항감을 위주로 이제 임플란트를 많이 하는 편인데 한 탑이 10케이스 하면 처음에 계획했던 볼륨을 다 넣는 게 한두 명 빼고는 다 언더로 다 1cc 내외로 다 남는 것 같습니다. 이분도 역시 1cc 오버필로 시작을 했지만 실제로는 1cc 정도 언더필로 끝났던 그래서 한 2cc 정도가 다 안 들어갔던 그래서 임플란트 할 때 보면 프레셔를 저항감을 느끼고 그때 나머지 볼륨들을 보고 기압수를 보면 항상 6기압 내외에서 저항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이후에 엔조를 보면 거의 베이스라인에 맞춰서 제로 포인트로 잘 임플란트가 된 것 같고 파라벨블랄이 거의 없이 잘 끝났습니다. 그래서 CT 팔로업을 했고 CT 팔로업에서는 밸브 팁이 딱 애뉴러스 레벨에 딱 걸쳐져 있는 이런 모양을 볼 수가 있고 환자의 EKG 변화는 없었습니다. 여섯 번째 케이스이고 80세 남자 환자 VMX 4.2에 AFib 동반되어 있던 환자입니다. 환자는 CT를 보면 NCC 밑에 하단부에 이렇게 칼슘 노듈이 있고 그게 밑으로 더 익스텐전 되어 있는 그래서 LV 요트 쪽으로 익스텐전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칼슘을 절대 터치하고 싶지가 않아서 10대0 임플란트를 계획했고 마찬가지로 엔지오에서 요 라디오 루센트 마커를 기준으로 타비를 시작합니다. 밸브를 가능한 천천히 임플란트를 했고요. LVOT 칼슘을 건드리고 싶지가 않아서 그래서 임플란트는 10대0 레벨로 잘 끝났고 특별한 메이저 PVL은 없이 잘 끝났습니다. 85세 연자 환자고 VMX 4.0의 시비어 AS 환자였고 마찬가지로 10대0 임플란트를 계획해서 이분은 근데 약간 높게 되진 것 같지만 실제로 밸브 엠볼리제이션 없이 나중에 이분은 CT 팔로우까지 했는데 밸브가 잘 안착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고 이렇게 해서 라디오 루센트 마커를 더 지나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이 임플란트를 하면 9대1 내지 10대0 임플란트를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마지막 케이스이고 4.0 시비어에서 87세 남자 환자분인데 제가 잘못 적었네요. 베이스라인 EKG가 RBBB였고 MS 랭스가 4.6으로 굉장히 짧았던 페이스메이커의 리스크가 높았던 환자입니다. 실은 전에 트리플 A 럽처가 있어서 에바를 했던 분이고 아우터 밴딩이 심해서 워낙에는 에볼루트를 쓰고 싶었는데 호라이젠탈 아우터였고요. 그래서 사피엔3 하이 임플란트를 하기로 계획을 했고 역시나 라디오 루센트 마커에 맞춰서 하면 이렇게 거의 제로 포인트에 가깝게 임플란트가 잘 됐고 환자는 페이스메이커 없고 파라벨룰라릭 없이 잘 끝났습니다. 저희 병원 잠깐 소개드리면 부천세종병원은 최영준 선생님 이하 이렇게 인터벤션 카디올로지스트들, 그 다음에 흉부외과 선생님들, 그 다음에 에코 스페셜리스트들, 방사선과 선생님, 그 다음에 마취과 선생님 이렇게 한 팀으로 잘 타비 팀이 유지가 되고 있고
저희 병원의 아웃컴을 보면 지금 제가 이제 요때부터 일을 해서 요때부터만 분석을 했는데 사피엔 3는 지금까지 30day PPI에 1명 넣었고요. 애뉴러 럽처 밸브 엠볼리제이션 없었고 에볼루트는 2명 페이스메이커 넣었습니다. 그래서 4.8% 정도 페이스메이커 레이트라서 꽤 괜찮은 성적인 것 같고 실은 이게 첫 번째 최근 2월까지는 없었는데 2월에 첫 번째 페이스메이커를 사피엔 이후에 넣었는데 이분은 AV 와이어 통과 이후에 NCC의 와이어가 아니 그 랩트 컷은 밑에 이제 와이어가 사파리 와이어가 닿자마자 블럭이 오기 시작해서 한 번도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밸브 임플란트 뎁스랑 상관없는 그런 아마 요인의 페이스메이커 인서션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임플란트 뎁스 관련 포커싱한 내용 중에서 이런 임플란트 하이트는 결국에는 환자 오리엔티드 돼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리니컬리는 환자의 나이, 그 다음에 라이프 익스펙턴시, 그 다음에 코로너리 아테리 디지의 유무, PCI 히스토리 등의 유무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 EKG에서 RBB나 퍼스트 디그리 AV 블록 같은 이제 페이스메이커 하이 리스크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아나토믹한 그 부분으로 MS 랭스, 그다음에 랜딩 존의 칼시피케이션, 애뉴라 디멘전, 사이너스 위드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에드워드 사피엔 밸브는 이런 어큐레이트 임플란트 그 뎁스를 이제 조절하기에 상대적으로 제가 느끼기엔 좀 더 쉬운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이제 탑의 석세스 레이트를 올려주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네,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디스커션은 다 모든 강의가 끝난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를 초청해 주신 분이기도 하고요. 서울 성모병원의 장기욱 교수님이십니다. 해주실 내용은 에볼트 시술 시 박동기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제가 아마 대부분은 아시겠지만 처음 시작할 때는 에볼루시 쉬워 보이다가 조금 많이 하다 보면은 그다음부터는 사피엔이 굉장히 쉬워 보이고 그러다 보면은 점점 이제 에볼루스를 멀리 하다가 결국 안 하게 되면서 이제 나중에 하려고는 에볼루시 상당히 어렵다 이런 걸 느끼는데요. 이제 그 디바이스가 가지는 이제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게 이제 사피엔에 비해서 박동기를 많이 하게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힘든 점입니다. 이제 이게 누구나 다 알지만 에볼루 시술할 때 박동기를 안 하려고 이제 아주 얇게 삽입하면은 잘못하면 마이그레이션이 될 수 있고 또 조금 깊게 삽입하면은 LVB는 뭐 100% 오고 조금만 깊어지면 바로 이제 컴플리트 AV 블락이 오기 때문에 이제 에볼루스를 다 이제 깊이 하게 되는 건데 최근에 이제 많은 연구에서 점차로 이제 롱텀 듀러빌러티라든지 니플렛 스롬보시스 그다음에 아주 카시피케이션 심한 사람한테서 헤모다이내믹스, 베러 헤모다이내믹스 이런 여러 가지 좀 장점이 또 있어서 이제 포기할 수 없는 건데요.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이 디바이스하고 환자가 정말 잘 맞으면 시술이 뭐 5분도 안 돼서 금방 끝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사피엔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에볼루스는 사피엔보다도 더 시술자랑 이제 퍼스트 어시스턴트랑 이제 잘 맞아야 이것이 이 두 가지가 잘 맞으면 이제 시술이 이제 굉장히 쉽게 될 수 있습니다. 또 저 개인적으로는 탑이 시술하고 퍼머넌트 페이스메이커 하는 걸 굳이 이렇게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했다 하는 스트레스를 굳이 받을 필요가 있겠냐. 예우는 똑같다. 그러니까 또 어떻게 보면은 사피엔도 나중에 시간 지나면 또 넣잖아요. 그러니까 이 박동기 넣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게 환자한테 반영이 되니까 자꾸 이렇게 박동기를 안 하려고 하게 되고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동기를 하는 가장 큰 두 가지 팩터가 저는 하나는 컴플리트 RBBB가 있는 거는 뭐 거의 100% 올 가능성이 아주 높겠다 싶고 또 하나는 이 멤브란 세텀 랭스가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멤브란 세텀 랭스가 왜 중요하냐면 여기 AV 노드가 이제 나이트 아트리움의 이제 하단부에 위치해서 이곳이 이렇게 이 septum 쪽으로 나오면서 이제 나이트 번들, 레프트 번들 브랜치를 나게 되는데요. 요 부위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보면은 RCC, NCC, 이제 LCC를 보면은 NCC 하단 부위에 멤브란 세텀 아래쪽으로 히스펀들이 나오게 되고 더 많이 이제 접촉하는 변이 이제
요 LVB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멤브란 septum이 길면은 그 디바이스가 이쪽 히스본들과 컨택할 이유가 없는 거고, 멤브란 septum이 짧으면 100% 컨택하기 때문에 멤브란 septum이 짧은 사람은 거의 다 컴퓨터 에이블락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디바이스 자체가 그 사피엔은 일자거든요. 근데 에볼루스는 약간 이렇게 바깥으로 약간 이벌징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계속 밀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이런 차이 때문에 이제 에볼루션이 훨씬 더 이렇게 많이 오게 됩니다. 그중 멤브란 septum 중에서도 이런 스트레치 뷰 말고 이런 코로나 뷰 말고 스트레치 뷰에서 이쪽에서 이제 머스큘라 septum이 나타나기까지가 멤브란스 septum인데요. 그 멤브란스 septum의 인프라 애놀라 랭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인프라 애놀라 랭스가 아직도 몇 밀리다 딱 정해진 건 아닌데 보통 이제 3mm 이내면은 컴퓨터 에이블락이 올 가능성이 무지하게 높다 이제 이렇게 이제 지금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사람들이 자기네 자랑하려고 아마 논문에 실은 것 같은데 멤브란 septum이 이제 인프라이나 멤브란 septum이 0이어서 거의 뎁스를 0으로 했더니 안 왔다. 이쪽도 0.7이어서 0.4로 이렇게 이제 임플란트 했더니 안 왔다는데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마이그레이션 찬스가 훨씬 높은 거가 이제 되겠죠. 요즘은 이제 최근에 이제 2020년도에 이게 유일한 페이퍼인데요. 그러니까 RV 페이싱 하던 걸 타비가 끝나고 나서 RA로 빼고 네피드 아트리얼 페이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벤켄바가 나타나지 않으면 당일 디스차지 시키고 벤켄바가 나타나면 좀 며칠 이런 컨덕션 디스터번스가 오는 걸 보는 그런 게 있고, 이게 이제 제가 내일 오시는 안드레이 팝 선생한테 들어보니까 미국 내 몇몇 선도적인 센터에서 좀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방법 같아서 한번 여러분들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볼루 시술을 하고 싶은데 컴퓨터 에이블락은 안 오면서 쉘로 임플란테이션 하는 좋은 방법으로 저희는 이제 푸시 앤 웨이트 메소드라고 이제 제가 어제 그냥 지은 말인데요. 케이스를 보면서 설명드리면 76세 여자인데 이제 응급실로 이제 숨이 많이 차서 오셨고 DMCKD도 있고 불과 몇 달 전에 이제 논스테미로 프락셔널 투 디스타 LAD에 이제 스텐트 2개 길게 됐고 그 후에 이제 어깨 콜랑다이티스가 오면서 sepsis가 와가지고 ERBD가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간신히 사경을 헤매다가 이제 회복이 돼서 펄모너리 에데마 이런 것들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보내주셨던 분인데요. EKG에서는 컨덕션 디스터번스는 보이진 않습니다. RBB나 이런 것들이 에코상으로 이제 시비어 AS이고 그냥 어느 정도 적당한 시비어 AS다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제 콜랑다이티스가 있었기 때문에 STS 스코어가 굉장히 높았고, 이쪽 이 일리오페모랄이 카시파이드 플락으로 이제 4.5밖에 안 되고, 특히 이쪽은 더 심한, 왼쪽은 심해서 이제 사피엔을 이제 쓸래야 쓸 수가 없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영상의학과 선생님들한테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기본적인 판독 내용이 항상 인프라 애놀라 멤브란 septum 랭스를 이제 재달라고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엄청 작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컴플리트 에이블락이 거의 오겠다 이렇게 싶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문제가 됐고, 이분도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문제가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7mm 커팅 발론으로 이제 발론하고 넘겼는데 도저히 안 넘어 우측으로는 안 넘어가서 여기 이제 16프렌치 시스가 여기쯤 놓여져 있고 여기를 통과를 못해서요. 그래서 이쪽으로 했더니 다행히 시스가 올라가서 그러면은 이제 에볼롯 R 프로 말고 에볼롯 R은 넘어갈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에볼롯 R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에볼롯은 이제 캡슐이 있고 뒤에 인라인 시스가 있고, 이것이 이제 인라인 시스가 살 안으로 다 들어가면은 이제 배꼽 조금 위에쯤에 위치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요게 요쪽에 가서 붙어서
이제 힘을 받아서 이제 이게 그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안 올라가서 요 뒤쪽에 있는 파란 걸로 끌어당겨서 이제 밀어가지고 이제 간신히 잘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니셜 디플로이먼트 할 때는 반드시 NCC 오버랩 뷰에서 해야 되고 이제 존재로 NCC 존재로에 이쪽이 놓이는 걸 목표로 해서 임플란트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만약에 이제 이분은 스테이블해서 그냥 하고 있는데 만약에 언스테이블하다 그러면은 이제 이때 그 네피드 페이싱을 해서 이제 한 140 이 정도 해가지고 혈압을 조금 약간 80으로 스테이블하게 퍼스트 프레저를 낮추면은 이제 안정되게 되고요. 이때 이제 푸는 사람과 이제 붙잡아서 왔다 갔다 조절하는 사람의 호흡이 잘 맞아서 이제 존재로에 가깝게 여기 왔다 갔다 들락날락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잘 맞추면서 여기 보시면 저희는 그 RV 페이싱을 안 하고서 지금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존재로에 가깝습니다. 이때 이제 요 상태에서 풀면은 그 힘들잖아요, 다들이. 그 마이그레이션 디스크 때문에. 그래서 요때 쓰는 방법이 이거를 이제 푸시를 하면은 여기가 이제 조금 들어갑니다. 좀 들어가고 있죠, 처음에 비해서. 근데 이때 이제 그 주의할 사항들이 있는데 반드시 이제 애놀라보다 그 LVOT가 작은 경우에 이거를 해야 되고요. LVOT보다 아니야 애놀러스보다 LVOT가 크면은 이게 쑥 들어갈 위험성이 있고 이제 이거랑 막판에 이제 완전히 다 풀릴 때 밀면서 하는 거랑 조금 다른 점은 이렇게 해서 조금 밀어 넣었잖아요. 그러면은 손을 떼고 몇 분 기다려서 이게 이 상태에서 스테이블한지를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 상태에서 괜찮다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그 앞에 요 때의 그 뷰랑 요 때의 뷰랑 또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저기 패럴렉스 뷰를 하면은 계속 바뀌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그 깊게 들어가는 경우가 좀 꽤 많고 그때 이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이제 되게 쉘로하게 임플란테이션 했을 때 그 막판에 요거 보더라 요거를 이제 다 풀지 말고 잠깐 멈추고 기다려서 이것이 마이그레이션 리스크가 없는지 한 번 더 확인하고 그래서 파이널 릴리스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좋은 결과를 얻었고 이제 다행히 그 조금 한 5mm 정도 들어간 것 같은데 컴플리트 AV 블락은 오지는 않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썸머리를 하면은 NCC 오버랩에서 디플로이먼트를 하는데 이 에볼루 판막을 펼칠 때 이것이 LVOT로 들어갔다 나오면은 이제 거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요 피테일 동그라미 하단과 중간 부위의 가운데쯤에서 시작해서 이것이 이제 조금 밀어나가면서 이제 에놀리스에서 0에서 2mm 정도 자심적으로 들어가게 이제 90% 펼치게 됩니다. 요때 이제 그것이 용이하지 않으면 이제 네피드 페이싱을 해서 이제 퍼스트 프레저를 줄여줘서 하고 이제 90% 펼쳤을 때 패럴렉스 뷰를 잡아서 이 판막 깊이를 평가해 가지고 한 2에서 5mm 정도 되게 이제 판막을 이제 푸시하게 됩니다. 90% 펼쳤을 때부터 파이널 릴리스까지는 이제 이런 이렇게 인위적으로 밀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접촉이 안정된 상태까지 이제 조금 기다렸다가 완전히 릴리스를 하고요. 이제 완전히 릴리스 하기 직전 마지막 페달을 남겨두고 또 마이그레이션 여부를 살피다가 안정된 후에 릴리스 하면은 이제 한 번도 마이그레이션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고 나서부터는.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 연재를 바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재도 서울 성모병원의 황병희 교수님이시고요. 말씀해 주실 내용은 넌 트랜스 페모랄 어프로치 다음에 아마 탑이가 붙겠죠. 그래서 페모랄로 하지 않는 탑에 대해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저 이 내용은 다른 데서 몇 번 발표를 했던 거라 아마 들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못 들으신 분들은 좀 편안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피엔3의 수트블 베슬 사이즈는 보시면 23, 26, 29mm에서 미니멀 베슬 다이아미터가 이시스라서 들어가면 이제 넓어지는데 최소한 5.5에서 6.0mm가 필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에볼레 프로에서 이제 아마 요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이제 프로 플러스를 쓰게 될 텐데 최도 5.0에서 34mm 한 6.0mm가 이제 베슬 다이아미터 필요하겠습니다. 어떤 게 일료 피모라트리를 하기 어려우냐? 그러니까 수트블 미니멀 베슬 사이즈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좀 이렇고 에큐네오도 5.5가 필요합니다. 근데 사이즈만 중요한 게 아니라 혈관 자체가 얼마 토처스테하냐, 아니면 칼시피케이션 있냐. 그래서 뭐 어떤 논문에서는 뭐 칼슘이 없으면 쉬스 아우터 다이아미터의 0.75 25% 빼도 되고 25% 늘려야 칼시피케이션에서 넘어간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아까 뭐 장 교수님께서 보여준 것처럼 스코링 볼이나 커팅 볼론을 먼저 프리 볼론 하고 하는 게 넘어가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뭐 토탈 일리악 리전이 있는데 CTO 리전인데 뭐 뚫고 여기 스텐 놓고 넣으면 혈관이 크면 상관없지만 혈관이 작으면 디바이스가 넘어가면서 뭐 스텐트를 다 밀고 인저리를 주기 때문에 결국은 칼슘이 적고 토저스가 적은 혈관에서 이제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되게 중요한데 이게 정말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는 저희가 뭐 칼슘 심한 코로너리에서 NC가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 뭐 이런 거랑 뭐 예측하는 거랑 비슷한 거라서 플래닝이 중요하긴 하지만 실제로 해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트랜스소라식 어프로치, 트랜스 에이피칼, 트랜스 에오타가 있겠고요. 엑스트라 소라식으로 캐로티드, 액실러리, 트랜스 카발이 있습니다. 저희가 트랜스 카발 빼놓고는 다 해봐가지고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트랜스 에이피칼 어프로치는 첫 번째로 개발이 된 거고요. 이거는 안티그레이드 탑이 어프로치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와이어 쭉 넘기고 아주 쉽게 시술을 할 수 있게 되겠고, 다만 서지컬 컷다운이 필요하니까 수술과 큰 차이가 무엇일까라는 이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또한 에이펙스를 갖다 뚫어야 되니까 엘브 펑션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래서 에이펙스 이렇게 윈도우 B처럼 내고 펑처를 한 다음에 보시면 와이어 자체를 갖다가 부드럽게 그냥 에어타 따라서 안테게이트 방향으로 넣고, 그 다음에 디바이스 자체가 그냥 거기에 넓힌 다음에 쉴수 넣고 특별한 이 쉬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페인 옛날 모델인데 그 쉬스 앞에 벌려놓고 들어가서 탑이 그냥 하면 아주 되는 그냥 그런 게 되겠고요. 다이렉트 에오타 어프로치는 이제 뭐 미니 스터너토미나 미니 소라코토미를 시행하게 되겠고, 요 정도 길이가 필요합니다. 6cm 정도 디바이스가 움직일 길이가 필요하겠고, 그래서 CT상에서 이렇게 먼저 이렇게 이블레이션 한 다음에 어디를 펑처할지를 계산을 하고, 거기 칼슘이 없어야 또 스트로크가 안 생기니까 칼슘 피해서 펑처를 한 다음에 이게 지금 그 서지컬 컷다운을 해가지고 지금 쉬스를 집어넣고, 그래서 뭐 타비를 하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뭐 시술 자체는 수술만 잘 돼서 뭐 스라코토미만 잘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크게 어려움은 없는데, 어찌됐든지 이거는 컨트롤빌리티 좋고 프리사이즈하게 아주 정확하게 포지셔닝하기도 좋고 다 좋은데, 이제 전신 마취라고 블리딩 리스크도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술과 다를 바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나온 이런 것들은 지금 거의 안 하게 되겠죠. 그래서 타이밍을 보시면 2002년도에 타비가 하고, 처음에는 이제 트랜스셉탈로 이제 뚫어가지고 안테그레이드로 이렇게 했었는데, 그 다음에 트랜스피모랄이 나오고 에이피칼 하고 트랜스 에오틱 나오고, 그럼 트랜스 서브클라베나 서지컬로 컷다운해서 하고 캐로티드 나오고, 지금은 트랜스 서브클라베 퍼큐티네스, 트랜스 카발 이런 것들을 하는 이제 시대에 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체스트 내에서 외부에서 접근한다라는 게 되겠고요. 직접적인 비교들은 별로 없는데, 이렇게 보면 각자 방식에 따라서 이제 모탈리티나 스트로크나 뭐 블리딩 리스크를 보면 의외로 블리딩은 트랜스피모럴이 많고요. 나머지 이제 보시면 스트로크나 이런 것들에서 다 제각기 이렇게 뭐 통계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블리딩 자체는 가장 많이 하는 뭐 피모럴에서 오히려 가장 많고, 케이발 많고, 스트로크 자체는 오히려 트랜스 에이피칼은 거기 에이펙스만 뚫으니까 비교적 많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고, 서브클라비안 캐로티드는 그 두 개에 대한 비교는 정확히 없는데 둘 다 뭐 현재로서는 비슷비슷하지 않을까라고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 캐로티드는 이제 서지컬 컷다운이 필요하니까 그 수술 서전의 이제 경험이 되게 중요하고, 보통은 이제 그 아나토미가 왼쪽이 더 편한데, 저희가 보여드릴 케이스처럼 어쩔 수 없이 왼쪽에 캐로티드 아터리랑 에오타 만나는데 시비어 칼시케이션이 있어가지고 거기가 뜯어진다는 거, 날라면 스트로크가 올 수 있으니까 뭐 오른쪽을 해도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뭐 트랜스피머럴과 모탈리티나 모비디티에서 거의 뭐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많이 발전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CT를 찍어서 사이즈를 갖다가 보고 서지컬 컷다운을 합니다. 그래서 서지컬 컷다운을 하고 보시면 시스가 들어가 있고 디바이스 들어가서 인플로이 하고 뭐 파이널 찍는 건데요. 여기서 조금 불편한 게 이제 여기를 컷다운을 하고 이 시스가 들어가면 저희가 보통 펑처를 하면 시스가 그 스킨에 딱 있기 때문에 스킨이 잡아줍니다. 그래서 시스가 잘 유지가 되는데 컷다운을 하고 이 혈관에다가 이게 들어갔으면 혈관 자체가 많이 움직이고 서브큐랑 없기 때문에 많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잘 안착시켜서 시술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뭐 하지만 컷다운이 하여튼 필요하고 프로세스 타임은 더 길고 뭐 마취 타임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트랜스 서브클라비안 어프로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브클라비안 어프로치를 하게 되겠고 오른쪽보다 왼쪽이 해부학적으로 더 유지해서 왼쪽으로 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보시면 보통 평균 6에서 6mm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말초혈관 질환이 다리에는 많아도 이쪽 액실러리 쪽에는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시술하기가 좋은 이제 옵션이 되겠고요. 액세스 포인트는 여기 립 바로 이쪽이 가장 좋고 컴프레스블하고 브라키얼 플렉스에서 멀고 뉴모스락스의 리스크도 적고 그래서 여기를 펑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여러 가지 디바이스들 뭐 펑처 세트, 다이그노스틱 카테터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저희가 시술한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룸 포지션이 뭐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건 캐로티드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돌려서 하면 여기에 이제 영상이 있으니까 보기는 편한데 시술하기가 되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식으로 했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움직이면 이제 오퍼레이터가 왼손으로 움직이니까 불편해서 상을 놓고 이쪽에서 이제 저희 오퍼레이터이 이쪽에 와서 시술을 했습니다. 영상은 이쪽에 있고 대신 화면을 움직이는 게 조금 불편해가지고 그거 좀 익숙해지는 좀 시간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하여튼 피모랄 한쪽을 뚫고 라이트 라디알을 뚫고 라디알에서 V18 와이어를 갖다 쭉 시켜서 스네어로 잡아서 익스터널레이션을 합니다. 그럼 이게 하나의 레일웨이가 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펑처를 해도 되고 아니면 서큘러 엔조를 해서 오버레이해서 펑처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위치에 랜드마크해서 펑처를 시행을 하고요. 프리클로즈를 똑같이 합니다. 프리클로즈를 한 다음에 이 위치가 누른다고 해서 완전히 잘 컴프레션이 피모랄과 달리 되지 않기 때문에 디바이스가 들어가고 뭐 할 때 아까 만들어 놓은 그 레일 로드 따라서 서브클라비안 벌런을 가서 벌런을 쭉 하면 벌런해 있는 상태에서는 피가 하나도 안 나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를 해놓고 쉬스를 갖다 집어 넣으면서 벌런을 디플레이션 시키고 그러면 피 거의 안 나고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프리벌런을 하고 저희는 이제 템포에 안 넣고 와이어 페이싱 하니까 페이싱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디바이스를 넣는데 여기는 12시 방향의 플러싱 포트가 돼야 됩니다. 에오타를 한번 거치는 게 아니라서 이 방향을 잘 맞춰서 집어넣으면 되겠고요. 밸브 포지션 맞추고 세컨 밸브 포지션 하고 그 다음에 뭐 위치 보고 벌론으로 막고 디바이스를 빼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뺄 때 피가 많이 나는데 누른다고 피모랄 좀 잘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벌론을 하고 디바이스를 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저희가 하는 대로 프라이드에 피모실을 넣고 그래서 벌론 템포이나 해서 아주 잘 이제 시술이 끝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폴큐티네스로는 한 2케이스 했고요. 다음은 저기 이 트랜스케이바를 좀 보여드릴 건데요. 이 트랜스케이바 자체가 베인의 이 압력보다 그 내부 장기의 압력이 더 크기 때문에 베인에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터져 있더라도. 그래서 이 영상 보시면 아터리는 터지면 이렇게 크게 이제 블리딩이 되겠지만 여기 피스툴라를 만약에 만들어준다 치면 이렇게 됩니다. 외부 압력이 인피리어 비나 캐브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제 트랜스케이바 어프로치를 하게 되는 거겠고요. 그래서 처음에 CT 베이스로 플랜을 잡고 CT 상에서 어디가 가장 IVC랑 에오트랑 가까운지 위치를 잡고 3D로 위치를 잡아서 어디를 펑처 사이트를 할지 잡고 그 다음에는 레벨을 잡고 스네어를 넣고 아스타토 같은 강한 와이어에다가 방향을 잡고 그때 전기작을 줘서 뚫고 스네어를 잡아서 위로 쭉 올린 다음에 위로 쭉 와이어를 올리고
와이어 자체를 갖다가 좀 스티프한 언더키스트로 바꾼 다음에 조심스럽게 이제 라지보 시스를 갖다 넣고 시술을 하고 빼기 전에 보시면 여기에 지금 뭐 PDA나 PFO 디바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시켜놓고 이때부터 피가 많이 날 수 있으니까 준비시키고 딱 맞추고 PDA 디바이스를 갖다가 디플로이를 하면 그러면 이제 블리딩 없이 이제 끝나는 그런 시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일리오피모럴 아터리의 얼터너티브 어프로치가 있는데 최근은 다 체스트 자체에서 엑스트라소라식으로 가는 게 맞게 되겠고 트랜스캐로티나 엑실러리는 환자의 그 캐릭터리스틱 다릅니다. 그래서 아나토미나 베슬 사이즈의 에오타 캐로티드 엑실러리 다 한번 CT에서 봐야 되고 리마 캐비지가 있다면 그건 당연히 엑실러리로 왼쪽을 하기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나오고 있는 방법 중에서 트랜스 케이발도 하나의 좋은 옵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연자분은 그 서울성모병원의 오교철 선생님께서 펑처 사이트 블리딩 대처법에 대해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이관용 선생님은 다음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교철 선생님. 네, 서울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그 말씀드릴 내용은 앞서 방금 황병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여러 가지 난 트랜스페모랄 어프로치들이 많긴 하지만 여전히 많은 페모랄 어프로치들을 하고 있고 그런 페모랄 펑처 사이트 블리딩의 대처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제 1군 선생님들께서 탑이 잘 하고 나가시면은 이제 주위에 왔다 갔다 하던 저 같은 오후반이 들어가서 이제 주로 막는 경우가 많은데요. 뭐 간단합니다. 결국에는 열심히 누르면은 다 지혈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안 되는 경우가 일부 있어서 짧게 한번 보여드리고자 하겠습니다. 뭐 페모럴 액세스는 점점 이제 트랜스레디얼 많이 하고 있기는 하지만 뭐 PCI도 그렇고 뭐 다른 이제 난 트랜스페모럴을 쓰긴 하지만 아직까지 스트럭처럴 핫 디지즈 뭐 아orta의 그런 시술의 인터벤션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근데 하다 보면은 진짜 하는 싶은 그런 진짜 카타스트로픽한 경우들이 많이 생기죠. 뭐 85세 여성 환자분이고 수술하기 싫어서 캐비지 서지컬 AV 안 하려고 PCI 탑의했는데 이렇게 막 세고 있으면은 진짜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순환기 내과를 이제 예전부터 계속 쭉 해오셨던 선생님들은 너무나 이제 아orta 그 페모랄 펑처도 잘하고 하는데 이게 점점 트랜스레디알의 비중이 높아지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지금 이제 트레이닝 받는 선생님들은 진짜 탑이 뭐 스트럭처럴 핫 디지즈, 아orta 이런 인터벤션에 참여하지 않으면은 실제 페모랄 펑처를 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박탈당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 페모럴 액세사이트 컴플리케이션이 이렇게 그냥 멍들고 간단한 걸로 끝나면은 제일 좋긴 하겠지만 다들 아시겠지만 사망까지 이르는 것이 이제 페모랄 문제가 되겠고요. 사실 캣뎁 안에서 모빌리티 모탈리티의 메이저 코즈 중 하나고 사실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블리딩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리스크 팩터들이 있는데 뭐 나이가 많고 그 다음에 비만이 있고 그 다음에 이미 말초혈관 질환이 있는 환자들도 문제가 되고요. 이제 환자 페이션트 레벨 리스크 팩터고 프로시저 관련해서는 이제 뚫었던데 또 뚫거나 아니면은 지금 방금 보셨듯이 이제 라지 시스들이 적어도 14, 16프렌치 이상 들어가는 이런 타비 시술 같은 것도 굉장히 하이 리스크가 되겠습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냥 속된 말로 설레발 떠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대처법은 예방법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잘 시작을 해야지, 펑처를 잘 해야지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고. 근데 이제 페모럴 액세스 그 블리딩의 대처법 중 그냥 이 정도 하면 되겠지. 다 된 밥에 코 뿌린다로 그만두면은 안 되고 사실 끝까지 확실하게 해야지 이제 그날 밤에 펠로도 그렇고 주치의도 잘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흔히들 요 세 가지를 많이 이야기들 합니다. 아나토미를 잘 알고 어디를 펑처할지 잘 계획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꼭 소노 가이던스를 하라고 요즘엔 점점 더 얘기하고요. 과거에는 저도 페모랄 펑처 배울 때는 그냥 손으로 만지고 펄스 느끼고 찌르는 거였지 누가 초음파를 봐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여기 전 세계적으로 소노를 쓰라고 되어 있고요. 실제로 저도 안 하고 있기는 한데 마이크로 펑처 니들을 꼭 써가지고 페모랄 펑처를 하라고 여기저기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잘 하면은 최소한 컴플리케이션을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나토미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잘 아시니까 넘어가고 근데 꼭 그냥 플로로만 밟지 말고 CT도 보고 초음파도 보고 여러 가지를 같이 보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찔러가지고 환자가 뭐
정상적으로는 우리가 헤모스tat 가지고 보고 찌르면 되는데 이게 환자가 내가 들어가는 앵글이 이상하다든지 아니면 앵글은 괜찮은데 환자가 오비스해가지고 혈관이 저 안에 들어가 있으면 실제로 원하는 곳에 펑처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초음파를 써라라는 게 되겠고요. 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어디가 이제 그런 아나토미칼 랜드마크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초음파가 중요하게 되겠고 초음파를 보는 거의 장점은 안전하고 사실 초음파가 환자에게 해가 될 거는 없고 그리고 사실 요즘에는 어느 캣방에도 진짜 나쁜 구린 초음파라도 하나는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이제 보시다 보면은 많이 도움이 되고 러닝 커브가 있지만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 또 동시에 여러 가지 이제 모달리티를 같이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면은 초음파를 그냥 플로로스코피 쓸 때보다 초음파를 쓸 때 이거 찔러서 성공할 때 이제 어템트 횟수도 줄어들게 되고 그 다음에 한 번 찔러서 이제 성공 확률도 높아지고 메인 펑처 확률의 가능성도 낮아진다고 되어 있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시간이 단축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하고 나서 잘 펑처를 했으면 이렇게 잘 확인까지 해주는 게 도움이 되겠고요. 이제 이런 클로징 디바이스도 잘 사용을 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다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블리딩이 있고 컴플리케이션이 생긴다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캣방 안에 있을 때는 그리고 쉬스가 있을 때는 이제 안지오를 해서 찍어보면은 가장 도움이 되겠지만 이미 이제 CCU로 갔다라고 하면은 초음파를 보거나 아니면은 다시 캣방으로 데리고 와서 이제 반대쪽 페모랄을 펑처를 해가지고 안지오그래피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블리딩을 막기 위한 또는 이제 블리딩 말고 이런 AV 피스툴라나 수도애니리즘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조금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탑이한 환자들 블리딩만 말고 뭐 여러 가지 사실 페모랄 어프로치 블리딩이 많아서 다양하게 그냥 가져와 봤습니다. 뭐 탑이한 환자들이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는 않을 거니까 82세 여성 환자분이고 PCI하고 나가시기 직전에 환자 뭐 클로징 디바이스까지 다 했는데 굉장히 많이 부풀어 오르고 반대쪽 펑처에서 찍어 보니까 이제 터졌습니다. 터졌고 열심히 이제 뭐 환자가 이제 많이 부풀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이미 레프트 반대쪽을 찔렀기 때문에 이제 벌룬 탐포나드로 했습니다. 5분 하고 찍어보고 사실 벌룬 한 다음에 당연히 막혔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저는 한 번씩 이렇게 찍어가지고 진짜 안 새는지 확인해보고 있고요. 5분 하고 찍어보고 5분 하고 찍어보고 5분 하고 찍어보고 했더니 10분 지났을 때는 새고 있고 15분 지났을 때도 보면은 약간 뒤에 이렇게 새고 있는 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요 이제 제 환자분은 아니었고 제가 이제 지나가다가 이제 맡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선생님이 이제 PCI 했는데 어떻게 브로타민을 쓰냐 안 된다 스텐트 트롬보시스 생긴다 그래가지고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라고 했는데 15분 지나도 안 막혀서 이제 이 다음에는 고민해야 되는 게 이제 혈관외과를 부를까 흉부외과 부를까 아니면은 그라프트 스텐트를 넣어야 되나 고민했는데 선생님 잠깐 나가서 환자분 보호자분께 설명하시는 사이에 프로타민 살짝 드렸습니다. 드리고 5분 더 했더니 막혔습니다. 그래서 프로타민은 잘 사용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좋은 약이고요. 뭐 반 앰플 또는 이제 ACT에 따라서 이제 하나 다 드리고 천천히 주는 게 중요하고 NS나 ODW 다 믹스가 가능합니다. 스텐트 트롬보시스 이거 이제 정국진 선생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인데요. 한 160여 명의 환자에서 PCI 하고 나서 페모랄로 하고 그 다음에 프로타민 바로 줘도 스텐트 트롬보시스 이런 거 안 생긴다. 그리고 오히려 프로타민 준 군에서 여러 가지 헤마토마나 이제 여러 아웃컴들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밝힌 바가 있어서 조금 그냥 저는 잘 씁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타비한 환자고 70세 여자 환자고 70세인데 이렇게 타비까지 했었던 이유는 DM-ESRD에 넌캔서로 수술한 병력도 있고요. 이젝션 프랙션도 낮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수술을 안 하려고 타비를 했는데 타비는 굉장히 잘 됐는데 하고 나서 또 레프트 페모럴 어프로치를 했는데 막 새고 있습니다. 새고 있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제 풍선을 넣어가지고 이제 잘 맞고 했는데 이거는 30분을 해도 프로타민을 줘도 계속해서 이제 새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새는 영상은 안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환자 같은 경우에 뭐 수술 안 하고 마취 안 하려고 이렇게 한 거였는데 그래서 그냥 스텐트를 넣었습니다. 그래프트 스텐트를 넣었고 이제 중요한 거는 아무 그래프트 스텐트나 넣으면 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잘 막혀 있는 것은 확인을 했고 이런 셀프 익스펜더블 슬렌트와 벌룬 익스펜더블 슬렌트가 있는데 벌룬 익스펜더블 슬렌트 같은 경우에는 풍선으로 이렇게 넓혀서 유지가 되는데 거기 밖에서 사실 우리가 그래프트 스텐트 넣고 끝이 아니라 거기 밖에서 또 누르는데 누르면은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실제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꼭 넣어야 된다면은 셀프 익스펜더블 스텐트를 넣고 국내에서는 코베라, 바야반 이런 것들이 이제 어베일러블 합니다. 보면은 실제로 그런 케이스 리포트가 있습니다. 탑이하고 나서 페모랄 스텐트를 이제 그래프트 스텐트를 넣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벌룬 익스펜더블 스텐트를 넣었고요. 프랑스에서 하셨는데 하고 나서 매뉴얼 컴프레션을 했더니 그랬더니 스텐트가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찌그러지고 옆에서 보면은 확실하게 이 중간 부분에 찌그러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벌룬 그 셀프 익스펜더블이라고 다 괜찮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셀프 익스펜더블도 이게 조인트 부분이다 보니까 오래되면은 이 스트럿과 스트럿 사이가 이제 이겨지면서 이그 머티리얼이 찢어지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사실 가능하면은 그냥 그래프트 스탠트 없이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재밌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이 아마 독일 센터였던 것 같습니다. 싱글 센터고 좀 예전 연구이긴 한데 407명의 싱글 센터에서 트랜스페모럴 타비안 환자들을 하고 나서 블리딩이 있거나 다이섹션 어클루전이 있으면은 그냥 바로 그래프트 스탠트를 넣고 그냥 마이너 블리딩 정도면은 잠깐 한 5분 정도 눌러보고 그래도 블리딩 지속된다 그러면은 중간 과정 없이 바로 그래프트 스탠트 넣고,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루틴한 엔도베스큘러 그래프트 스탠트 치료를 하고서 아웃컴이 어땠는지 한번 봤는데 한 410명 중에서 꽤 많은 환자들, 사실 이 정도의 그런 크라이테리어로 넣는다면은 거의 한 25%의 환자들이 그래프트 스탠트를 넣었다고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뭐 결론적으로 그냥 아웃컴 자체에는 크게 이상은 없었다. 한 달 뭐 원이어 모탈리티 이상은 없었다고 하는데 과연 그 환자분들이 뭐 이렇게 얼마나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그 그래프트 스탠트의 페이턴시가 어땠는지에 대해서는 결과들은 없긴 합니다. 재미난 건 이제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액세스 릴레이티드 베스큘러 인저리를 이제 해결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이런 알고리즘을 이제 논문에 실어놨는데 보면은 이 아래 거는 사실 크게 의미는 없지만 이 위에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블리딩이 있으면은 오랫동안 매뉴얼 컴프레션을 일단 먼저 하고 프로타민으로 헤파린 난타고나이제이션을 하고 뭐 세컨드 클로징 디바이스는 이미 대부분 시스가 빠진 이후라서 이제 힘들긴 하겠지만 그다음에 이제 크로스오버 벌룬 어클루전을 해가지고 요 벌룬 어클루전과 프로타민을 하면은 저도 한때는 무지성으로 그래프트 스탠트 넣을 때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웬만하면 안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다 막히는 거는 막히는 것 같습니다. 안에서 벌룬으로 막 누르고 밖에서 손으로 누르고 동시에 누르면은 대부분 다 막히게 되고요. 89세 남자고 이 사람은 이제 뭐 PCI를 했던 환자인데 하고 나서 이제 펠로가 그 라이트 페모랄로 PCI를 했고 이제 클로징 하라 그러고 나왔는데 뭔가 포클로즈가 잘 안 올라간다고 이상하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저는 이제 가끔 가다가는 이제 먼저 CAG를 찍기나 그러니까 클로징 하기 전에 이제 안지오그래피에서는 특별한 아무 내용이 없는데 보면은 이제 익스터널 일리아c 아테리가 퍼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그 위에까지 안 올라가서 안 보였었던 거 있고 와이어가 올라가면서 그랬는지 시술 자체는 굉장히 오랫동안 시술하면서 문제가 없었는데 하고 나서 이제 혈압이 떨어져서 이상해서 봤더니 이런 상황이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도 일단 벌룬으로 막았습니다. 이미 시스가 있는 와이어가 있는 상태여서 시스를 다시 넣고 이제 레트로그레이드하게 넣어서 벌룬으로 막았고 15분 정도 막았더니 더 이상 새지 않습니다. 약간 다이섹션이 남아 있는데 이게 이제 레트로그레이드한 다이섹션 플랩이니까 이제 이쪽으로 플로우가 가니까 더 이상 진행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뭐 그리고 한 10분 정도 더 있다가 한 번 더 찍어보고 마무리를 했었고 이런 식으로도 역시 안에서 잘 막아주니까 문제 없이 잘 끝났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저는 항상 요 그래프트 스탠트 넣을 때도 그렇고 벌룬 넣을 때도 그렇고 이 딥페모럴 아테리가 막히면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꼭 거기 바이퍼케이션을 살려야 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최근에 이제 타비 환자는 아니었지만 이제 뭔가 경험을 좀 얻은 바가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57세 남자고 스테미로 오고 VP 버레스트가 와서 응급실에서 에크모를 넣고 올라오셔서 PCI까지 잘 했습니다. 에크모 VA는 다 레프트 페모랄에 들어있고 힘들게 이제 펄스는 없지만 라이트 페모랄을 펑처를 해가지고 PCI를 잘 했는데 목요일 제가 당직인데 목요일 오후 시간에 오셔가지고 잘 하고 와 잘했다 진짜 그러고 집에 딱 갔는데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밤에 연락은 없었는데 혈압은 55까지 떨어지고 있고 환자는 그 에피까지 달면서 이제 새벽에 갑자기 3시인가 전화가 옵니다. 근데 환자가 이상한데 뭐 그래서 일단은 알았다라고 그러고 이제 아침 일찍 가가지고 이제 봤는데 그냥 헤모글로빈이 한 5 정도 되고 누가 봐도 그냥 레트로페리토니얼 헤마토마입니다. 그래서 왜 찍어 보니까 이미 이제 많은 바소 컨스트릭터를 쓰고 있으니까 이제 막 줄줄줄 피가 나고 있는데 혈관들은 굉장히 작은 상태입니다. 일단 어쩔 수 없이 벌룬 넣고 이제 막으니까 이때부터는 신기하게 혈압이 쫙쫙 오릅니다. 아이노트롭 끊을 수 있을 정도로 혈압이 오르는데 문제는 이 환자가 에크모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벌룬으로 막아서 피가 좀 덜 난다고 해서 멈출 수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셀프 익스펜더블 스텐트를 넣어가지고 했고요. 근데 이제 사진이 좀 퀄리티가 안 좋긴 한데 딥 페모랄이 아까 있었는데 사라졌습니다. 사라져서 환자 매번 에크모도 가지고 있고 이쪽 왼쪽엔 에크모 가지고 있고 오른쪽은 딥 페모랄 날라갔고 맨날 허벅지 괜찮은지 열심히 만져봤는데 3일 뒤에 한번 팔로우업 안지오를 해야 될 그 스테이지 PCI를 해야 돼서 해서 하면서 찍어봤더니 신기하게
그냥 다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도 좀 경험해 보시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딥페모랄을 실제 막혀 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회복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게 이제 블리딩 대처를 하실 때 조금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많은 시술에서 페모럴 어프로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제 젊은 인터벤션 카디올로지스트가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이제 실제 뭐 시술을 하시면서도 좀 젊은 친구들이 소노도 보고 마이크로 펑처도 써보고 이런 것들을 해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 방금 말씀드렸던 요 세 가지를 잘 하면은 여러 가지 컴플리케이션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권영 쌤 오셨나요? 네, 그 토티어스 에올타에서 디바이스가 걸려서 넘어가지 않을 때 난감한데 대처법에 대해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제일 중요한 강의가 될 것 같은데 부탁드립니다. 네, 비행기가 연착돼서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네, 저는 서울성모병원 이관용이고요. 이 톨처스 아울타에서 이제 디바이스가 걸려서 어려웠던 경험들이 다들 있으셨을 겁니다. 이제 억세스 루트부터 제가 좀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이제 트랜스페모랄이 이제 어프로치하는 것이 이제 웬만해서는 이제 골드 스탠다드가 되어 있는데요. 이제 때때로는 이제 베스큘라 컴플리케이션이 이제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 진입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아우타 앵귤레이션이 되어 있든지 아뉴리즘이 있든지 아세로마가 심하든지 칼시피케이션 때문에 스테노시스가 아주 심한 경우에 이제 다른 부분 이 어프로치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제 탑이 초기에는 우리가 트랜스 아울 에피카라고 뭐 다이렉트 아울틱을 좀 고려를 많이 했었는데 컴플리케이션이 꽤 있었고 이제 카로티드나 이제 서브클라비안 그리고 이제 트랜스 카발 같은 것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엑스트라 소라식 이제 얼터너티브 억세스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트랜스 카발 같은 경우도 이제 아주 프로미싱한 이런 결과를 보이지만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아나토미컬 백그라운드가 좀 받쳐져야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랜스페모랄에 대한 올드 데이터들을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대부분의 경우 어쨌든 골드 스탠다드로는 사용을 먼저 해보자라고 되어 있고 트랜스페모랄로 성공을 하면 이제 모탈리티도 적고 이제 퀄리티도 좋아지고 코스트 이펙티브하고 이제 뭐 다른 이제 오퍼레이터나 환자도 다 모두 해피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톨처스한 이런 구불구불한 혈관일 때 그리고 커베처가 심할 때 아올타 커베처가 특히 이제 아큐트하게 심한 경우에는 좀 이제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이게 저희 환자 케이스인데 이렇게 피모랄이 막 톨처스하게 구불구불한 밴딩이 여러 개가 있는 경우 그리고 아올틱 커베처가 심한 경우 그리고 이런 이제 코악테이션 아올타 이런 경우에는 좀 주의가 요하겠습니다. 기본적인 트랜스페모랄 타비를 할 때는 페모랄 아터리 사이즈에 따른 메저가 아주 중요하겠고 인트라루미널 칼슘 스롬보스가 얼마나 있는지 아치 커베처, 아울틱 루트 그리고 프리클로징까지 좀 고려를 해서 억세스 루트를 정해야 됩니다. 케이스를 보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도미널 아울타 쪽에 이제 시비어한 톨처스 일리아 가터리가 있을 경우인데요. 이 환자는 이제 페리미터 디라이브 다이아미터 19.5mm 정도, 칼슘이 이제 밸브 리플렛에는 아주 심하지는 않았던 환자인데, 그래서 뭐 이 페리미터 디라이브드로 해서 에볼룩 경우에는 한 23mm 생각이 되었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일리아 가터리를 보니까 이렇게 밴딩이 꽤 많이 있는 톨처스한 병변이고. 이제 루멘의 미니멀 다이아미터는 그래도 5 이상은 나오는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CT에서는 이제 구불구불한 것 보이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이아미터는 괜찮지만 구불구불해서 일단은 이런 톨처스한 경우를 만나게 되면 제일 첫 번째 어프로치 해봐야 되는 것은 런다키스트를 해서 혈관이 펴지는지가 제일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스가 이제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다이아미터가 확보되어 있는 혈관일 때는 웬만해서 시스를 좀 인설션을 해놓고 나면 이제 어프로치 하는데 더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이 환자는 이제 에볼루달 23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에볼루스로 시행할 때는 14프렌치가 디바이스가 되고 한 5.0 이상의 다이아미터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스를 넣는다면 18프렌치가 들어가게 되고 플러스 1mm 정도에서 6mm 정도 이상의 혈관 다이아미터가 확보가 돼 있어야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익스터널 시스의 경우 18프렌치를 쓰면 한 6mm까지,
그리고 이제 좀 더 큰 밸브를 써야 돼서 20프렌치가 되면 6.5mm까지는 미니멀 베슬 다이아미터가 확보돼 있어야 이 익스터널 시스를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이제 에볼루 밸브 잘 시행을 했고 탑입하고 나서 보면 이제 다시 보았는데 다이섹션 없고 이렇게 잘 마무리된 케이스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진입할 때도 약간 코엑시알하게 이제 아올타 앵글하고 좀 스트레이트닝 돼서 해야 되고 이 쉬스 자체를 조금 당겨주면서 이제 이 디바이스를 올리는 백워드 텐션을 주는 그런 테크닉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음번은 이제 일리악 프리 모디피케이션이 필요했던 케이스입니다. 이 환자는 에버리지 다이아미터 한 22mm 정도 되고 칼슘이 청크 칼슘이 꽤 심했던 환자이고 에볼루스 26mm 정도에 해당되는 환자였고요. 이게 버추얼로 보았을 때 아울타에서 이제 어센딩 아울타 다이아미터가 한 21mm 정도 나오는 환자였고요. 보면은 칼슘이 일리아 가토리에 심하게 있는데 민 다이아미터가 거의 뭐 여기는 2.4mm, 4.2mm로 진입이 어려울 것 같고 이제 레프트 쪽은 그래도 한 4.0mm의 칼슘이 아주 심하게 있는데 이제 이 경우에는 한번 벌룬으로 어프로치를 해서 이제 넘기는 것을 생각을 하였고요. 그래서 에볼루다의 경우에는 좀 더 베슬 다이아미터가 작은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피엔보다는 에볼루스를 저희가 선호를 했고 그래서 이 환자는 이렇게 벌룬으로 이제 그레네이드 벌룬 테크닉을 통해서 여러 번 이제 칼슘을 깨고 나서 이제 쉬스 인설션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들어가는 걸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프로나 R을 써서 쉬스 없이 들어갈 때도 이제 잘 들어갈 수 있을지가 좀 감이 오기 때문에 한번 쉬스를 넣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리악 프리 모디피케이션을 하고 나서 이제 칼슘이 많았던 환자였기 때문에 프리 벌루닝을 했고 거기에 이제 카테터 딜리버리 잘 진행이 돼서 타비를 시행했던 케이스입니다. 파이널 이제 페모랄 엔지오그래피를 해봤는데 뭐 약간 다이섹션이 있는데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좀 벌룬하고도 괜찮아서 이제 끝냈었던 환자이고요. 이렇게 이제 베스큘라 컴플리케이션이 메이저하게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모탈리티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거의 해저드 레이시오가 한 2배 이상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대개는 한 7% 이상의 환자에서 이런 컴플리케이션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비를 시작하고 나서 거의 한 100케이스가 될 때까지는 이런 리스크가 아주 높기 때문에 좀 더 주의를 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케이스는 이제 아울틱 아치에서 시비어 커베처가 있었던 환자입니다. 피모랄 쪽은 그래도 비교적 괜찮은데 이 아치에 보시면은 이 우리 코로나리에서나 보는 이제 셰퍼드 쿡처럼 이런 양상인데요. 이때는 저희도 이제 경험이 많진 않아서 이게 어느 정도 위험한 건지가 예상이 잘 안 되었었는데요. 이제 뭐 피그테일 해보고 LV 와이어링까지는 잘 되고 그다음에 이 디바이스를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잘 이제 걸려서 올라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스네어를 넣고 한번 진입을 해보려고 트라이를 했는데 이게 스네어가 이렇게 이 부위에서 좀 당겨주니까 앵글이 변하면서 이렇게 넘어가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칼슘이 있던 부위를 잘 피해가지고 이제 아울틱 아치를 잘 넘겼던 이런 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널 엔지오그램이고 아주 적절한 위치에 잘 해결이 되었던 환자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도 또 이제 아울틱 아치의 커베처가 심했던 환자인데요. 이 환자는 페리미터 디라이브드 다이아미터 한 23.5mm, 이제 리플렛의 칼슘은 아주 많지는 않았던 환자인데 여기 일리악 쪽도 좀 문제가 있고 그렇지만 미니멀 다이아미터는 한 5.5mm 정도, 7.7mm 나와서 페모랄 쪽은 괜찮을 것 같은데 이쪽 커베처 아치를 보면은 여기가 어큐터 앵글로 좀 보이고 칼슘이 이 디센딩 아울타 쪽 아치 부분에 좀 많이 심하게 있는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고는 또 확실히 아치가 문제가 되겠다라는 인사이트는 잘 없었는데요. 페모랄 쪽은 이제 칼슘을 그래도 잘 이렇게 어드밴스 해가지고 이제 확보를 했고 피그테일 해보고 와이어링 이제 칼슘이 꽤 있었지만 와이어링도 잘 했는데 여기에서 또
아치 부근에서 잘 안 넘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칼슘들이 이렇게 좀 있는 부위고요. 그리고 이제 요 시스가 이제 약간 처박혀서 이제 걸리는 듯한 이런 느낌이 보이시죠. 그래서 이분도 이제 스네어를 이제 건 다음에 한번 당겨 보려고 어프로치를 했고요. 이제 스네어를 이쪽에서 꽤 이렇게 잡아서 끌어보는데도 앵글이 잘 변하지 않고 넘기기 심했는데 여기가 하면서 이제 다이섹션이 좀 심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다이섹션을 좀 해결하려고 그리고 이제 넘기기가 좀 힘들어서 이제 테바를 시행을 먼저 했고 테바 후에 이제 이렇게 다시 넘기는 양상입니다. 테바 후에 이제 다시 와이어링을 시행을 하고 이번에는 요 반대쪽 앵글이 이제 페모랄에서 넣은 스네어로는 변하지가 않아서 이제 서브클라비안 라이트 서브클라비안에서 스네어를 걸어가지고 이렇게 같이 당겨주는 양식으로 이렇게 진입을 시켜서 아울틱 아치를 이제 패세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뭐 성공적으로 타비는 시행을 하게 되었던 어려웠던 케이스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 두 번째, 첫 번째는 좀 그래도 스네어로 페모랄 스네어로 잘 됐는데 이 두 번째 케이스는 페모랄 스네어로는 좀 어려웠는데 그 이제 어떤 게 차이가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때 첫 번째 케이스는 이제 우리가 이제 스네어를 잡아서 푸시를 해주는 게 이쪽 부위였습니다. 그러면서 앵글이 좀 변했고 이때는 좀 이 아울틱 아치 더 꼭대기 쪽에 가까이에서 당겨주니까 좀 이제 어베일러블하게 이제 도와주지를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페모랄 어프로치로 해서 스네어를 해서 앵글을 변화시키려면 한 이 정도 부위에서 당겨주는 게 좋을 것 같고 도저히 안 된다면 이 서브클라비안 라이트 쪽에서 잡아가지고 끌어주는 게 앵글을 변화시키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라이트 서브클라비안에서 잡아 끌어주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작년이었나요? 2022년 이제 도쿄 밸브에서 또 비슷한 케이스가 발표가 되어서 스네어로 잡아서 좀 앵글을 변화시켜주면서 넣는 이런 테크닉이었고요.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미리 처음부터 이 앵귤레이션이랑 이제 때문에 미리 스네어를 걸고 들어갔었던 환자를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코악테이션 아울타 케이스입니다. 코악테이션 아울타가 생기면은 어센딩 아울타가 이렇게 커져 있고 이제 볼텍스도 좀 생길 정도로 플로우 흐름도 달라지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 코로나리 걸기도 힘들고 그리고 이제 이 환자는 와이어 패세지도 되게 힘듭니다. 코악테이션 아울타 할 때는. 그래서 이제 와이어를 넣기도 힘들어서 그냥 3컷 뷰로 보면서 와이어링 할 때는 거의 실패를 하였고요. 그래서 우리가 CT랑 이제 하트 내비게이터 가이디드로 해서 이제 앵글을 좀 맞춰서 좀 칼슘을 좀 치우고 이제 코엑시얼하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진행을 했던 케이스고요. 그래서 밸브 자체가 넘어가는 것도 이런 환자들은 쉽지 않아서 간혹 이제 스네어 같은 걸로 잡아주는 게 필요할 때도 있고 이제 스크링을 좀 해주면서 보내는 게 필요하고 내비게이션을 해서 잘 넘겼던 환자입니다. 이런 환자가 있을 때는 차라리 이제 메드트로닉 밸브보다는 사피엔 밸브에서는 이런 디스탈 플렉스 요 기능을 사용하면은 요 앵글이 이제 플렉션이 더 훨씬 많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경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스롬부스랑 아세로마가 좀 아울타에 많을 경우를 잘 감별을 해야 되는데 이 환자 같은 경우 가장 최근에 저희가 경험했던 케이스인데 이제 CT에서 보면 요 어센딩 아울타에도 아세로마랑 스롬부스가 막 있고 디센딩에도 막 이렇게 차 있었는데 타비는 잘 끝났는데 이제 매시브하게 이제 세레벨럼에 인팍션이 왔던 케이스입니다. 좀 안타까운 케이스인데
이런 환자에 있을 때는 꼭 센티넬 플레이스먼트를 해주면 이렇게 꽤 이런 머티리얼들이 많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작년 TCT에 발표되었었던 프로텍티드 타바 스터디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센티넬을 가지고 한 대규모 스터디였는데 이제 프라이머리 아웃컴 자체는 네거티브였지만 여기서도 보면 디세이블링 스트로크, 아주 심하게 오는 이런 스트로크는 유의하게 좀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잘 선별해서 아orta에 이런 스롬바이가 심하게 있는 환자들은 꼭 센티넬을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페모럴 어프로치는 일단은 이제 웬만하면 해주는 게 좋은 골드 스탠다드이고, 이제 어세스 루트를 평가할 때는 우리가 베이직 컨디션을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고, 아우팅 루트 쪽도 잘 보고 커베이처 쪽도 잘 봐서 이제 디바이스랑 어프로치 셀렉션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세레브럴 프로텍션을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여드렸지만 이 페모럴 아터리 사이즈, 그리고 칼슘과 스롬부스, 아치 커베이처, 아우틱 루트, 프리클로징까지 고려를 해서 우리가 이제 억세스 루트랑 이 사이징을 잘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주제는 톨처스 아올타에서 디바이스 걸려서 넘어가지 않을 때 대처법을 정리해 보면, 시비어 톨처스한 경우는 일단은 런더키스트를 먼저 해보고 이제 백워드 텐션 온 시스를 해주면서 어프로치하는 걸 해보고, 이제 칼시파이드 네로우 일리아 가터리는 이제 다이아미터와 이제 딜리버리 프로파일을 비교한 이제 잘 어떤 걸 할지를 결정하는 게 중요하겠고, 벌룬 그레네이드 요법을 써볼 수가 있고요. 이 시비어 커베이처 오브 아올틱 아치랑 코악테이션이 있을 때는 스네어 풀링 테크닉을 좀 써보는 게 도움이 되겠고, 아니면 이제 사피엔 3의 디스탈 플렉스 기능을 좀 써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총 5개의 강의가 끝났고요. 지금 한 58분이었는데 원래 5시까지 하기로 됐는데 다행히 시간을 잘 맞춘 것 같습니다. 한 10분 정도 이렇게 디스커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패널로 강세훈, 강인숙, 김홍년, 이중희, 이철현, 박상돈 선생님이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혹시 그 자유롭게 질문, 코멘트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까 그 인플레이션 할 때 벌룬 그 저항감 느끼면서 딱 이렇게 멈춘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요즘에 저도 약간 그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실 때 그 NGO를 보면서 밑에는 인디플레이터 기압은 안 보면서 하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좀 보통 하시는 편인지? 그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이거는 장 교수님한테 배운 그건데요. 처음에 이제 우리 레피트 패싱에서 벌룬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항감 없이 처음에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고, 이제 엔저를 보면서 저항감이 느껴지면 그때부터는 인디플레이터를 봅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이제 그 조영제 양하고 제 손의 느낌하고 기압수를 같이 확인하는 그런 식으로 합니다. 해서 그러면은 만약에 플로우가 괜찮았다라고 하면은 더 안 하고 그냥 끝내고, 혹시나 좀 롱텀하게 그런 밸브가 좀 빨리 망가지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안 쓰고 일단은 끝내시는 편인가요? 어떤가요? 언더 익스펜저 있을 때? 실은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예상했던 그 토탈 볼륨이 다 안 들어간다고 어떤 헤모다이나미칼리 그 뭐 피부엘이 더 생겼거나 그런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은 못했던 것 같고요. 언더 익스펜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CT 분석의 제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철현 선생님 그 질문이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그 이게 노미널 볼륨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볼륨이 1, 2mm 안 들어갔는데 그게 원래 노미널이었어. 그러면 아무 문제가 사실 안 되는데, 이게 볼륨이 충분히 안 들어갔어. 한 뭐 원래는 23이 들어가야 되는데 뭐 2cc가 안 들어갔어. 그러면은 언더 익스펜션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게 과연 회사에서 측정한 애놀라 그 다이아미터가 정확한 거냐? 그거는 꼭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제 생각에는 박학생이 말한 대로 시술자의 그 손맛하고 그때 당시에 엔지오상으로 이 밸브가 똑바로 이렇게 인덴테이션 없이 펴졌냐, 이거를 동시에 확인하면서 가능하면 그 언더 익스펜션이 안 되도록 하는, 그게 중요한 건데요. 또 하나, 그때 딱 인플레이션 했을 때 밸브가 움직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있습니다. LVOTM 하이퍼 트래픽가 심하거나 네. 근데 아까 박 학생 케이스 마지막에서 두 번째 건가? 그거 잠깐 보여주시면 그거 굉장히 화면 그 좋던데 그 혹시 볼 수 있나요, 그거를? 쌤 근데 그 하시면서 질문인데 그러면 오버사이징은 몇 %로 보통 하시나요? 그러다가 ECC 덜 들어가고 일반적인 그냥 아주 큰 하이 리스크가 아닌 환자는 실은 울트라 사피엔스3 울트라 나오면서는 5% 5% 안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5% 안쪽이 ECC 안 들어가면 그거는 노미널 언더 사이즈가 될 것 같은데요. 근데요, 그 제가 레포트 분석을 실은 워낙에는 통계로 내일 뽑아오면 좋은데 내일 강의에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10% 오버사이징 하실 때 1cc 안 들어가는 거야 뭐 그 안에서 커버 될 것 같은데 네, 그게 5%나 뭐 3% 언더 사이즈 아니 오버사이징 하셨는데 거기서 1.5cm 안 들어갔다 이러면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가 회사 레포트 항상 열심히 분석해 주셔 뒤에 다 계신데 너무 수고 많으시고 감사드리는데요. 실은 회사의 레포트를 100%한 회사를 다 믿지는 않고요. 예, 여러 회사의 레포트를 종합을 해서 실은 사이징 결정을 하고 제일 최종 그다음에 저희가 사이징을 그 애뉴라 그 베이스라인에 맞춰서 사이징을 하긴 하지만 실은 밸브가 들어가는 그 플레인 각도가 항상 그 애뉴러스 플레인하고 똑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물론 오버사이징이 필요한데 결국에는 밸브 임플란트 뎁스 그다음에 전체적인 인덴테이션 없이 충분히 풀 익스펜전이 됐던 거 그다음에 다른 특별한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10케이스 하면 풀로 다 넣은 게 한두 케이스 빼고는 한 8, 90%는 다 1cc 아니면 0.5cc 남는 것 같습니다. 많이 남는 경우는 뭐 2cc까지도 남는 경우도 있고. 사실은 10% 오버사이징이 가장 그 이상적인 거. 만약 그 애놀라 다이아메타가 이제 애놀라 에리가 정확하다면 케이스 7, 8이 좋은 것 같아요. 예, 조금 아까 직전 거. 여기서 보면은 이건지 아닌지 아까 이렇게 그 위에 그 이거 뭐라 하더라? 이쪽 그 디바이스의 상단을 보면은 그게 그레이터 커버처에 걸쳐져 있어요. 걸쳐져 있으면서 이게 앵귤레이션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탁 볼 때는 절대로 이게 움직이지 않는데 그 다음 케이스를 보면은 이렇게 이제 이게 허공에 떠 있거든요. 여기 이 디바이스 샤프트가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움직일 수가 있어요. 혹시 그 다음 케이스 한번. 네, 이 케이스 8 같은 경우 엄청 저는 그 임프레시브한 그 레슨을 많이 주는 케이스 같은데 이런 식으로 그 임플란테이션 하면은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그 이런 걸 잘 맞춰서 이렇게 가능하면 이제 저쪽 그레이터 커버처에 붙여서 주는 게 좋은데 이제 그렇게 하면 또 가끔 엑시스가 안 맞으니까 또 곤란한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저 원주 세브란스기 높은 이중입니다. 저는 장기욱 교수님 그 강의 주제 딱 최근에 제가 최근은 아니고 한 1년 전에 겪었던 케이스인데 그 호리전탈 에오타에서 에볼루 시술을 할 때 이게 맞추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잖아요. 한쪽은 맞으면은 한쪽은 좀 깊은 것 같고. 주로 NCC가 예. 맞았는데 LCC는 예, 저쪽 빠져 있고. 예. 그래서 굉장히 이제 얇게 임플란트를 하려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임플란트를 다 하고 이제 펼치니까 완전히 엠볼리제이션이 그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호리전탈 에오타 때 어떻게 또 맞추는 팁이 있으신지 조금. 그거는 이제 그 경우에는 오늘 말한 테크닉 쓰면 안 되고요. 그 경우는 일단 NCC를 깊게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NCC를 깊게 들어가서 그러면 LCC에서 얇게 들어가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거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추천되지는 않는데 이거를 이제 땡깁니다. 그러니까 땡긴 상태에서 다시 풀거든요. 아니 다시 감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한 30% 이 정도 감았을 때 보면은 순간적으로 터석하고서 이렇게 맞춰져요. 그럴 때 빨리 다시 풀라고 그래서 풀고 다시 놓으면 원래 엑시스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그 아울타 쪽으로 당기면은 얘가 엑시스가 호란지할 때가 약간 45도 이렇게 되고 그때 감았다 풀었다 이걸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그 퍼스트 어시스턴트랑 오퍼레이터가 호흡이 엄청 잘 맞아야 돼요.
하나 있습니다. 딴 게 아니라 트랜스 캐로티드 워크업 할 때 생각할 때 혹시 컨트라인디케이션 있으면 좀 체크만 뭐 황병희 교수님.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배슬 사이즈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 저희는 오른쪽으로 했는데 왼쪽에 보면 에오타랑 캐로티드랑 만나는데 딱 걸릴 만한 그런 칼슘 덩어리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쪽으로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그 CT를 찍어서 서클 오브 릴리스가 괜찮은지 한쪽에 이거를 막더라도 나머지 한쪽에 플로우가 충분한지를 보고 그거 트랜스캐로티를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양쪽 다 뭐 이쪽을 했는데 저쪽 반대로 해도 스테노시스 있고 서클 오브 릴리스가 안 좋으면 당연히 스트로크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엑셀러를 돌리고 이런 게 더. 배슬 사이즈 몇 이상? 배슬 사이즈는 몇 이상? 그냥 그러니까 쉬스만 통과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거보다 좀 커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그 사이징 자체도 그 칼슘이 많으면 그러면 당연히 어려운데 사이징 그 칼슘이 거의 없는 트랜스캐로티드는 별로 칼슘이 많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그러면 그냥 시스 정도만 해도 충분히 반대편이 괜찮다면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달 전인가 그 타이페이 그 서밋 거기 갔다 왔는데 거기에 우리나라 많이 오는 그 핑켈스타인인가 그분 있잖아요. 이스라엘 분. 그분이 그 앞으로는 그 우리나라 같이 탑이 볼륨이 적은 나라는 뭐 트랜스카발 뭐 포크테일 서브클라비안 이런 거 배울 필요 없다. 트랜스캐로티드 이런 거 할 필요 없다. 왜냐면 디바이스가 12프렌치가 나오니까 이제 12프렌치, 10프렌치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 못한다고 트랜스패밀로 안 되는 케이스 아마 대부분 가능하고 나라 전체에서 한 센터만 해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희 이관용 선생님 아까 케이스에서 보면 어느 건 스네어가 잘 되고 스네어가 안 됐다고 했을 때 보시면 혹시 그 모자라고 표현해요. 캔마커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그래서 에올타 아치가 안 넘어갈 때 그 햄마커가 사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나올 건 아닐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한쪽으로는 이렇게 구불 밴딩이 되지만 그 반대편으로는 밴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시면 햄마커 이쪽에 보이는 부분 싹 잡으니까 싹 꺾이지만 그 안 꺾이는 항상 햄마커 이쪽에 있어가지고요. 꺾어봤자 이쪽으로 꺾이지 이쪽으로는 안 꺾이는 상황에서 지금 과도하게 당기면서 위에 디세고 오시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빼서 이렇게 그 모자 마크를 좀 확인하시고 그래서 부드러운 쪽을 이용해서 이렇게 넘기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래서 한번 사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네. 모자 모양이 각기 틀리고 모자 모양에 따라서 어느 쪽은 잘 꺾이고 어쪽은 잘 안 꺾이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이관영 선생님, 저도 비슷한 아니가 그 아치 그 안 넘어가는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을 지금 케이스들 몇 개 보여주셨는데 대부분 다 에볼루트 케이스들이 있더라고요. 네. 저런 아치에서 에볼루트 잘 걸려서 안 넘어갈 찬스가 많은데 사실 네. CT 프리프루셔럴 이벨리에이션을 보고 그런 거가 예상이 되면 사실 저 에볼루트보다는 이제 사피엔 밸브가 이제 플렉션, 디스탈 플렉션, 프락시멀 플렉션 다 되니까 디바이스를 그렇게 실렉션 했으면 굳이 저렇게 복잡하게 안 하셔도 넘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지금 에볼루트가 이제 스파인이 되게 단단하잖아요. 그래서 저런 아나토미를 가진 환자한테서는 분명히 그런 문제가 생길 텐데 저는 요새 생각이 이제 프로시저를 가능하면 심플하게 하는 게 여러모로 환자한테도 좋고 오퍼레이터한테 좋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정말 맞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좋은 코멘트인 것 같은데 저 케이스는 거의 한 2년, 3년 전에 했었던 케이스라서 이제 그때는 이제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거기에 이 아까 코악테이션 아올타 하면서 제가 디스탈 플렉션이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경우에 따라서 사피엔을 아예 쓰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비슷한 케이스인 것 같은데 이제 CT만 보고 사실 아올틱 커베이처를 바탕으로 디바이스 셀렉션하는 거는 이제 해보시면 되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앵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어떤 경우에는 위험할 수 있겠다가 좀 판별이 돼야 될 것 같고 이제 그 넘어가는 그 아치에 딱 그 칼슘이 저희 케이스처럼 걸려 있는 경우는 좀 더 그런 위험성이 높다고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 스네어 몇 케이스 보여주셨는데 그 스네어 하려면 디바이스 다시 다 뺐다가 와이어링을 다시 LV 와이어 다싱하고 그거를 밑에까지 내린 다음에 이제 옆에 페모랄로 올려서 거기 와이어링 다시 통과시키고 하면 되니까요. 예. 페모랄까지만 일리아까지만 뺀 다음에 이제 다시 스네어링 해가지고 진입을 하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에 디바이스가 밖으로 나오고 LV 와이어링 다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렇죠. 예. 근데 그래서 나온 이제 그 디바이스는- 일본 네, 나온 디바이스는 실은 원래 원칙상으로는 몸속으로 다시 들어가면 안 되는 걸로 돼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일리아까지 일단 빼고 와이어 다시 넣어가지고 이제 프로시저 하면 돼. 원래 이 케이스는 어쩔 수 없어서 저희가 이제 빼고 테바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시행을 했었던 케이스고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도쿄 밸브 케이스처럼 아예 그렇게 좀 위험할 것 같으면은 스네어를 미리 걸어놓고 이제 이 와이어링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스네어 케이스 두 개 다 아까 유청 선생님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아마 그 슬라이 시간상 못 보여준 것 같은데 뭐 첫 번째 케이스는 그 사펜을 쓰면 벌어졌을 때 거기 딱 ST 정션에 심한 칼시피케이션에서 다이색이 생길 만한 리전에서 쓸 수가 없었고요. 나머지 하나도 뭐인데 하여튼 쓸 수가 없어가지고 그 고생을 하면서 했던 것 같고요. 그 스네어 테크닉도 되게 중요한 거 하나가 저렇게 넘어가는 거 말고 가끔 엠볼루션이 돼서 두 번째를 넣어야 되는데 그 두 번째가 첫 번째랑 간섭을 일으켜가지고 도저히 안 넘어가는 경우가 앵글상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넘겨야 되고 그러면 스네어 테크닉을 꼭 알아서 이렇게 해서 넘기는 게 또 필요해서 그런 의미에서 아마 소개를 해준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근데 이관용 선생님 스네어는 나중에 어떻게 처리해요? 보험 말씀하시는? 아니 그게 아니고 그 땡겼을 때 디바이스 넘어갔잖아요. 네네. 그럼 디바이스를 넣고 나서 스네어는 다시 구스넥 스네어가 아주 크기 때문에요. 아. 디바이스까지 다 하고 나서 밑으로 쭉 내려서. 네. 저는 에볼루 쓰면서 안 넘어간 경우는 없었는데 네. 디바이스를 들어가서 에어텍 아치에서 저는 돌리거든요. 톨저는 왜냐하면 좀- 테바 때 제가 돌리면서 다 들어가기 때문에 네. 안 들어가면 네. 그래서 에볼루스는 안 넘어간 경우가 없었는데 돌려서 들어가도 되는 거지. 저는 해서 문제된 적이 없어서 네. 그게 제가 말프랙티스인지 궁금해서 아닙니다. 웬만하면 다 돌려서 넘어가는데 이 경우는 그 그런 말씀 그렇게 돌려서 돌려서 들- 안 넘어가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저는 다르면 와요. 나중에 그래서 루프 테크닉을 또 쓰고 위에다 벌룬으로 받쳐놓고도 하고 막 해서 결승을 통과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 그 테바 디바이스에 비해서 이 메트로닉 디바이스 테바 디바이스는 끝에가 좀 길고 낭창낭창해서 좀 더 휘는 면이 있는데요. 이 메트로닉 디바이스 에볼루스는 엄청 빳빳하고 그래가지고 스네어로 잡는다고 끝에 팁만 휘지 이게 전체로 앵글을 바꾸기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아까 김 선생님이 지적해 주셨지만 돌려가면서 앵글 바꾸고 이런 테크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아나토미에 따라서 이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다 그래요. 내가 보면은 사피엔은 보면은 앞에가 굉장히 이렇게 뭉툭하고 에볼루스는 거기가 얍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스트로마를 건드리지 않고 넘어갈 가능성은 에볼루시 큰데 사피엔은 이제 그 잘못하면은 이제 몽땅 다 이렇게 카시피케이션을 긁고 넘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아치 넘어갈 때는 그 앵귤레이션을 가능하면 플렉스를 최대한 많이 시켜서 그 아치를 안 걸리게 하고 넘어가고 어센딩 내려가서는 좀 그걸 뭐 상황에 따라서 풀어주는 게 그 이쪽의 기법이고 에볼루스는 진짜 다양한 경우의 수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이런 테크닉도 알아두면 이제 큰 도움이 되겠다 이제 이런 의미에서 아마 오늘 소개해드린 것 같습니다. 플렉스를 저는 미리 다 하고 들어가거든요. 네, 플렉스 하고. 예. 그러니까 대부분 오퍼레이터는 들어가면서도 돌리잖아요. 예. 저는 다 90도로 다 꺾어 놓고 들어가거든요. 아니, 90도가 아니고 더 더.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더 주는데 선생님은 꺾어 놓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사피엔. 그러니까 사피엔이 가끔 아올타가 이렇게 똑바로 가다가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가는 경우는 미리 꺾어 놓으면 잘 안 들어가고 이제 그 아치 바로 직전에서 이제 꺾어야 들어가는데 그 꺾어서 들어갈 때 그 전에는 아치를 조금 약간 건드려도 그렇게 부드럽게 넘어가면 괜찮았는데 그 이제 아치에 아스로마 이런 게 있는 분들은 그 앵귤 그 플렉스를 그 우리 절반만 주는데 그걸 더 많이 주고서 들어가는 게 좋겠다 이제 이런 얘기. 그 자동차 운전하는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하고 보는 것보다 이렇게 돌려가면서 각도 맞춰가면서 들어가야. 예, 너무 저희끼리만 많이 떠든 것 같습니다.